정치적으로는 체제 변화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커다란 변혁이 비교적 순조롭게 실시되었을 뿐 아니라 그 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도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모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역사 이론이나 연구 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의 보물 지도를 공유한다 발굴 독서단. 오늘은 미야지마 히로시의 나의 한국사 공부 31쪽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박곤일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저는 은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책은 제가 추천한 책이고요. 은유 선생님과 오늘 뵙자마자 은유 선생님께서 오늘도 고통을 받았다는 표정을 지으셔서 재미가 없으셨냐고 제가 여쭤봤던 주디스 버틀러와는 다른 고통이었다. 네, 다른 종류의 또 고통스러운 책을 본의 아니게 또 보내드린 것 같아서 좀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435쪽입니다. 참고로 두껍습니다. 두껍다는 생각 못했는데 조금 두껍게 느낄 무거워요. 네. 책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네, 두껍다기보다. 맞아요. 네. 종이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미야지마 히로시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책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히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저자인 미야지마 히로시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퇴임하셨어요. 역사학자입니다. 전공은 정확히 이제 조선 후기 경제사를 연구한 학자고요. 도쿄대 교수를 하시다가 2002년에 성균관대로 옮겨와서 당시에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쿄대 교수를 하시다가 우리나라 그것도 서울대가 아니라 성균관대에 왔다라는 점이 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조선시대 양반 연구에서 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양반이란 제목의 대중서가 있고요. 이 책으로 좀 많이 알려지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나의 한국사 공부는 양반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대표작인 셈입니다. 이 책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는 굳이 분류하자면 에세이인데요. 흔히 떠올리는 그런 에세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읽다가 이런 책을 읽으면 이거 에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심청이라는 소설, 황석영 작가의 소설을 읽고 쓴 감상문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에세이다, 이것은 논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처럼 자기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인 여정을 회고하고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학문 여정을 대표하는 이론이자 개념이 바로 소농사회론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소농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스몰 피선트라고 하죠. 소농, 작은 이제 농가를 가리키고, 간단히 얘기하면 토지 귀족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난 경영형 가족농을 뜻합니다. 이 소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2쪽의 대목이고요. 소농사회의 성립을 전후로 하는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대변동에 비한다면 전 근대로부터 근대로의 변화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근대는 실로 많은 것을 소농사회의 유산에서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대로의 변화보다도 그렇죠. 소농사회의 성립이 더 컸다. 진짜 어마어마한 주장,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이고 어마어마하게 좀 도발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계라는 곳이 사실은 그런 도발적인 주장이 쉽게 이렇게 이빨이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실증적인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져 묻는 굉장히 이제 이 증거에 민감한 분야인데 이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엄청나게 자료를 제시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했다.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분의 주장이 주류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사거든요. 사학 중에서도, 역사학 중에서도 경제적인 생산력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바라보는데, 조선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중세 봉건제 사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근대로 넘어오고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3분법으로 많이 보잖아요.
역사 네.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 상식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면 고대, 중세, 근대라는 그 역사학계의 어떤 일반적 구별, 모든 사회에 다 통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그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운 그 구별이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질문을 이 미야지마 히로시가 던지고 있고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그거 안 통한다. 그거 틀렸다. 그 구분 자체가 그게 틀렸다. 서구의 역사가 아니다. 네, 그게 유럽, 서유럽의 예. 역사일 뿐이지 음. 동아시아, 일본, 한국, 중국 이 나라에는 통하지 않는 구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론과 개념을 통해서 그게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온갖 그 자료들 양안이든 뭐 이런 진짜 막 들여다보기도 힘든 그런 자료들을 다 해석하고 그냥 갈아 넣어서 이제 만들어낸 논문들을 쌓아놓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뭐 그 주장을 꼭 받아들여야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공부하는 어떤 자세, 어떤 그 주장이나 사회에 대한 해석을 보는 어떤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많이 개인적으로 배웠거든요.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려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건 저도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 정도의 예. 좀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분의 이 주장이 주류 학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재적 발전론. 내재적 발전론 쉽게 얘기하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가 내재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었는데 일본 놈들 때문에 이 식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강제로 근대화가 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해요. 자신의 소농사회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뉴라이트 같은 소리 한다. 역시 일본 학자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비판까지 들었는데 미야지마 교수는 이제 절대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자신을 방어한 바가 있습니다. 근대의 연장선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근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 미야지마 교수의 책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들도 좀 색다르겠다. 이런 책을 평소에 읽을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의자 선생님 대표적인 독서가이신데도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굳이 제가 한번 또 이런 새로운 고통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매운맛. 저는 네. 역사 관련한 책을 읽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참 예. 특이하시네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시집 안 읽었다고 특이하다 그러고. 저의 그 독서 편식이 없는 편인데 역사를 안 읽은 걸 보니 편식이 심했다. 편식이 없는 편인 줄. 심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어떤 생각지도 못한 공백이 있었다. 뭐 선생님한테는. 예.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역사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흥미를 그러셨구나. 많이 못 느끼는 분야였고 그래서 제가 폭력과 존엄 사이 할 때도 그 제안 받았을 때도 저는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거절을 할 만큼 권력자들의 어떤 다툼과 약자의 지배 이런 이야기의 역사를 뭐 학교나 제도 교육에서 많이 접하고 이래서 그런지 그냥 굳이 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역사 무슨 혁명사, 네, 막 유럽 혁명사 이런 근데 다 각자 정도만 그런 분야가 있지 않을까요? 읽어본 저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여성이 쓴 에세이를 절대 읽지 않거든요. 그런 자기의 어떤 내면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네. 들어간 그런 에세이를 결코 읽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기 젊은 때문에 여성으로 꼭 집은 건 젊은 남성 에세이는 또 젊은 남성 읽어요. 에세이 같은 거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다고 해도 당연히 읽지 않겠죠. 여성 에세이가 주류니까 네, 그렇게. 그런 종류의 그 책을 읽지 않고 또 저도 또 다른 뭐 읽지 않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주식님은 또 시집을 읽지 않아서 우리가 최승자의 시집을 읽고 또 영업을 했고 네, 연상 영업을 해서. 처음으로 시집을 읽었죠. 네, 우리 네. 발굴독서단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편식을 조금 네. 치료하는 안 먹어보던 고수를 약간 먹어보는 그쵸. 느낌으로. 네. 저는 진짜로 권일쌤 아니었으면 나한테 닿지 못했을 책을 그렇죠? 이번에 읽은 것 같아서 이제까지의 책 선정 중에 가장 그런 느낌이 강력했어요. 아, 근데 성공했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은유쌤은 다시는 읽을 일은 또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는 약간 영업 살짝 당했어요? 살짝 들어선 느낌? 오. 그러니까 통념을 음. 뒤집는 책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발굴독서단 맞아요. 끝나고 또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통념을 뒤집는 어떤 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효능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다만 너무 좀 논문 같은 부분이 맞아요. 많아서 좀 네. 읽는데 좀 어려움이 약간 있어서 되게 막 표도 나오고 막 이제 그렇죠. 막 조선시대 네. 양안을 뭐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 그쵸. 이런 거는 조금 건너뛰기. 살짝 네. 대충대충 그런 거 읽었는데 건너뛰어도 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미야지마 히로시가 하고 싶은 말, 소농사회론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좀 특별했고 이게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통, 근대, 유교, 양반 뭐 이런 개념을 어떻게 좀 뒤집는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음.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소감을 말씀하시게 됐는데 주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고요. 저도 이제 본격 역사책을 일부러 막 찾아서 읽진 않지만 역사의 흥미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근데 역사를 이제 막 순차적으로 역사학이라는 역사라는 그 학문 분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지식이든 역사를 찾아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식이든 간에 배경 그렇죠. 지식으로 하다못해 알고 있어야 저는 되죠. 주로 철학책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알게 된 케이스인데 이 책에도 되게 재밌게도 뭔가 철학사와 관련된 연관된 개념 정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사람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지불식간에 근대 전후의 어떤 철학에 대한 개념들 근대성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어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근대성이라는 개념들과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나름의 근대성이라는 개념들 사이에 대립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진짜 근대성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근대성인지 혹은 폐기된 근대성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주식님이 재밌게 볼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셨나요? 네. 저는 저도-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재미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저도 은유쌤처럼 초반에 조선시대의 그런 뭐 문서들을 내가 양안. 왜 봐야 돼. 근데 이제 그 문서는 역시 재미가 없었지만 그 문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그렇죠. 상당히 도발적이었고 뭔가 그 파문을 일으키는 종류의 어떤 질문들이 있었다. 문장도 그렇게 에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문장은 쓰더라고요.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문장이. 파문을 그냥 던지기로 작정한 문장들이 몇 개 있었고 어. 그것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서에서 내가 뭘 추출해냈냐면 약간 이런 의미를 그거를 직접 말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뒤에는 그래서. 다 정리해주고 항상.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그런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대가 조선 후기에 일어난 거고 또 뭐 양반은 지배계층이 아니었고 막 이런 화두를 막 던질 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뭔가 내가 논증하고 좀 반박하고 이걸 다시 내 것으로 흡수하고 이러기에는 제 공부의 내공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거지 뭔가 대결하면서 읽는 맛은 좀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과정은 이거구나. 그냥 그렇게 따라가니까 약간 그 조선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상이 좀 흐릿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도 안 보시죠, 잘.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사람이 사극 안 봐요, 내가 저는. 역사책을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하다못해 그 사극이나 사두세자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이슈로 소비하다 보면 그런 조선은 이랬고 고려는 이랬구나. 하다못해 뭐 고려에서는 되게 여자들이 진취적인데 조선으로 와서 여자들이 더 이제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변했다. 요 정도의 상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제 그런 예. 것 기본적인 우리 약간 조선에 대한 상을 좀 흔들어 놓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재미있었는데 재밌네요. 그 조선 시대 얘기나 고려 시대 얘기는 정말로 많이 변주되고 그쵸? 이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안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그 상식 상식.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더 나아가고 싶은 관심도까지는 없어서 뭔가 견주는 그쵸. 그런 그리고 맛이 이거를 없었던 이렇게 거죠. 한 번 읽고 나서 저는 완전한 이렇게 이해 흡수가 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좀 면밀하게 보고 싶다. 근데 한 번 읽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좀 내용 위주로 예. 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해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말하면서. 네. 네.
제가 이해한 대로 이 사람이 말한 그 서구와 뭐가 다르냐, 조선 그 동아시아가 뭐가 다르냐를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핵심은 그 토지의 소유권과 영유권 이 개념의 차이가 결정적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서구 중세 역사에서 그 영주들이 갖고 있었던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그 지위 중에 핵심이 토지에 대한 영유권인 거예요. 영유권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단지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공식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근데 동아시아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 단지 소유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영주가 갖고 있었던 영주와 농노들 사이에 인간적인 예속 관계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선과 그 중국과 일본의 토지 소유주들은 내가 직접 그 땅을 가지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는 있어도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걷어줄 수 없다. 근데 그 핵심적인 증거가 양안이라는 그 어떤 토지 장부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냐면은 양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렇죠. 양반의 이름.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한 사람, 양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양반이든 뭐 평민이든 상민이든 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럽의 영주들은 토지 장부에 자기 이름이 없어. 왜냐? 그 토지 장부를 작성하는 사람이 영주 본인인 거예요. 그게 영유권의 핵심인. 근데 그 조선의 토지 장부에는 왜 양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왜냐면 이건 토지 장부를 정리하는 주체가 국가인 거예요. 훨씬 더 중앙 집권적인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영주에 비해서 조선의 양반이나 중국의 사대부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권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세계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구식의 관점으로 볼 때 이미 그 송나라 이후의 동아시아는 이미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대적으로 근대화가 진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핵심이었던 고대 것 토지 귀족이 없다는 것이 동아시아의 특징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세 유럽이나 뭐 무굴 제국 시기에 인도의 자민다르 이런 데와 달리 네. 예, 거대 토지 귀족이 없다는 게 동아시아 근대 출현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소농. 뭔가 가족 단위의 소경영, 자급자족. 경영을 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어떤 CEO들이 존재했다. 각각의 가정이 그런 경영을 이루었다. 약간 그래서 그 소농 인구가 그 사회에서 70에서 80%까지 올라간다. 조선 중기 이후에. 근데 이거를 과연 신분제 사회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 사람의 핵심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미 진짜. 신분제 사회가 벗어났다. 소농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어떤 그 다른 그 사회랑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중세 시대의 그 사회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중이 균질화되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 새로운 관점이다 이런 생각. 조선 시대 하면 신분제 사회, 물론 후기에서 이제 양반이 너무 늘어가지고 초기에는 양반이 한 7% 됐는데 이제 후기에 막 족보 매매도 하면서 양반이 되게 늘어나잖아요. 몰락. 맞아요. 예. 그래서 모두가 양반이 되죠. 네. 네. 저희 집에도 족보 있어요. 우리 집 족보도 굉장히 새 겁니다. 완전 새. 갑오경장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 어렸을 때. 저도 이거 보면 우리 집 족보도 그럼? 근데 좀 족보에 관한 네. 제가 갖고 있던 통념을 또 깨준 게 뭐냐면, 족보라는 게 우리가 원래는 다 상놈의 자식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돈으로 족보를 사서 우리 다들 양반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족보에 편입되는 과정이 원래 핵심 가문들이 다른 가문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제가 알고 있던 또 지식과 좀 대비되는 거였어요. 안동건 씨. 네, 여기 안동건 씨가 나오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네. 뭐 같은 그 족벌 안에도 여러 그 맞아요. 어떤 그 파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파벌들을 중앙 문중에서 이제 작은 군소 파벌들을 포섭해서 야 너도 우리 문중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점점 불려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족보가 대중화됐다. 이런 식의, 보통은 노비들이 쌍컷들이 우리도 양반이 되고 싶어 막 이런 식의 열망 때문에 원래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떤 편법적으로 구매해서 족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양반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린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우리는 족보를 있겠지만 샀을 수 있고. 우리는 산 게 확실합니다. 거의 후기가 네. 왜 그렇게 너무 새 생각하는 거라서? 거죠? 네, 너무 새 거야. 저희 집도 새 거. 너무 새 종이어가지고 이게 이거는 거의 100% 확실하게 이거 족보를 산 거다. 집에 족보 없어요? 다 우리도 있죠. 우리도 그쵸? 그
그 보내주죠. 동네 정시인데 그쪽이 동네 쪽에서 이렇게 어. 비디오도 보내주고 막 그렇게 비디오도 하더라고요. 하지? 진짜요? 네, 뭐 누구네 집 뭐 누구다. 우리 뭐 집은 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덩그러니 적부만 있고 뭐 문중 뭐 이런 게 없어요. 무슨 그러니까 진짜 박씨예요? 밀양 박씨. 음. 예, 제일 많은 박씨죠. 박씨 중에. 박씨가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아, 그렇죠. 우리 그 몇 대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도 없고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머슴이거나 노비였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우리 아빠가 신채호가 우리 신 씨라며 위인전도 사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신 씨였어 심지어. 난 평산 신 씨인데 거긴 고령 신 씨였지. 어차피 다 단군의 자손이니까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양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이라는 책을 처음 읽으면서 과거에 오래전에 처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을 깨게 된 계기가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가 쓴 양반이라는 책이에요. 저 갖고 왔는데 아마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한국의 능력주의에 소개된 네, 한국의 책이죠. 능력주의에도 나오고요. 양반이라는 아주 독특한 지배 집단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희귀한 형태의 지배 집단이라는 네. 것이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의 주장이고 미야지마 히로시만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이전에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귀족이고요. 일본이랑도 달라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좀 유럽식의 봉건 귀족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어떤 공무원 시험 고시. 같은 걸 고시를 통해서 획득 신분으로 귀족이 되는 사회였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그 획득된 신분이 나중에 세습이 되죠. 네. 근데 그런 귀족 신분을 그렇게 시험을 봐서 몇백 명만 뽑아서 그게 귀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거 봉건제 시대에는 유럽에서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양반이라는 독특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것이 동아시아적 근대 혹은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유교적 근대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중대한 물적 토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소농사회도 당연히 중요한 물적 토대이고요. 그래서 이 미야지마 히로시가 경제사가로서 가장 이제 천착했던 거는 결국은 생산 관계 그리고 생산력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경제적인 생산력 수준이 도약하는 시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양안 같은 토지 대장이라든가 뭐 온갖 종류의 고문서들 다 뒤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포착하는 거죠.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겠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진짜. 제가 이건 좀 개인 얘기입니다만은 석사 과정을 성균관대에 가서 했는데 성균관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학풍이 인문 쪽 학풍이 고문서를 뒤져가지고 고문헌을 뒤져서 논문을 쓰는 학풍이 있어요. 되게 주자학적이네요. 예, 예. 거기 유교 또 학과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문과도 사실은 거기에 이제 천정환 교수님이 대표적인데 주로 이제 뭐 일제 강점기나 그 직전에 조선 후기 시대의 고문서들 가지고 국문과에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다른 다른 학교 국문과에서는 최근에 소설이나 이런 문학 작품을 가지고 쓰지 그런 고문헌을 가지고 쓰지 않거든요. 고문원이 성균관대만 있어요? 주로 많이 그렇지는 않은데 많이 있나? 이제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학풍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여성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거 다 성균관대에서 나온 논문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 성균관대에서 하면서 그 사법고시 시험을 본 사람들이 이제 본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195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뒤져가지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해야지 이제 지도 한국의 교수님이 미야지마 히로시 지도 교수님이 잘했네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풍이 있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학문적인 훈련을 거기서 받은 게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까지는 고문서나 이런 증거 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몰랐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저는 미야지마 히로시의 영향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문할 때의 어떤 태도, 자료를 찾는 법, 자료를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이 미야지마 히로시 같은 큰 틀에서 성대 학파 성대 이 사람들의 어떤 연구하는 어떤 분위기에 좀 영향을 저한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줬던 것 같아요. 좋네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죠. 라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네, 그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라고 그 정도까지 그 해야 정도까지 돼. 최소한 그 정도까지 해야 네, 되는 맞아요.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서 좀 존경하면서 맞아요. 읽었어요. 역사학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던 책이에요. 그 진짜. 사회학자 중에서 이 역사학자에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조용근 선생님인데 아 조영근 우리안의 친일 선생님. 쓰시고 뭐 콰이강의 다리에 있는 조선인이 있었네 그 책도 네. 쓰셨잖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역사학자적인 글을 많이 쓰세요. 사회학자 치고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역사학계에서 주최하는 능력주의 관련된 학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 능력주의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처음 누가 얘기했는지를 제가 이제 발표 자료에 넣었거든요. 그게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마이클 영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니까 조용근 선생님이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친구가 논문을 썼는데 몇 년 전에 쓴 논문을 마이클 영이 그냥 갖다가 쓴 거다. 어떻게? 그거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리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미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래? 우리끼리. 물론 뭐 네. 그렇게 막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요. 그걸 보면서 와 이 역사학자들이란 사람 독한 사람들이고 그러네요. 그냥 그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하나 새삼 다 느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네. 의심하고 네, 팩트 체크를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멋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미야지마 히로시도 그런 깐깐함, 그런 어떤 엄밀함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이고 그런 면에서 뭐 역사학뿐만 아니라 어떤 뭐 다른 종류의 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울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문장이 막 재밌게 문장을 쓰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딱딱하고 되게 뭐 건조한 그런 문장을 쓰시지만 어쨌든 이거 다 한글로 쓰신 거거든요. 50 넘어서 그 한국어 일본에서 배우셔가지고. 한국어 배워서 한국어로 쓰신 글이니까 저는 뭐 그런 면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 하나의 제 통념을 깬 것 중에 노비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노비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예속된 인간인 것처럼 우리가 농노처럼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묘사한 그 소농사회 하에서의 그 노비들은 그렇지가 않고 그냥 농업 노동자 정도의 신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사료 중에 이분이 언급한 것 중에 피난 간 어떤 양반이 노비를 두고서 농사를 짓다가 푸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저놈의 노비들이 게을러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직접 하고 말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노비의 신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신분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노예 같은 신분이었다면 이렇게 푸념할 일도 없죠. 왜냐면 채찍이라도 때려가지고 미국 목화 농장처럼 막 그런 식의 막 그런 수탈을 했을 텐데 그런 수탈이 허용되지 않았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로서의 노비들 그마저도 조선 중기 후기로 갈수록 거의 없어져 버려. 근데 노비가 없어진 이유가 노비들이 게을러서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니까 노비가 저도 필요 그거 없어졌다. 웃겼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사장님이 알바를 썼는데 아, 내가 알바가 일을 배달해.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가 답답해갖고 그냥 가족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영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다들 각자가 그런 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나의 직업 같은 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고 모든 가문이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사회였다. 그게 어떻게 전형적인 신분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서양보다 훨씬 더 진전된 뭔가 그런 개명된 사회였다. 사회였다라고 네,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이제 그 중국 과거제와 또 조선 과거제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중국의 과거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 그 되게 천한 신분인 사람이 합격해서 바로 이제 사대부 계급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조선 시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드물고 주로 이제 양인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이 혹은 양반 계층이 다시 이제 양반이 되는 과거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중국이 훨씬 개방적인 과거제였고 조선은 폐쇄적인 과거제였다라는 게 통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미야지마 히로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의 그 과거제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인 유동성이 높았고 이른바 이제 개천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과거제라는 것을 근거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 한
가족이 곧 신분이 되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그 제도가 더 좀 낯설잖아요. 그쵸. 이게 일본의 특징인 거죠. 이 사람이 일본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조선이 굉장히 좀 독특해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일본 소설 읽을 때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맞아요. 들면 일본의 어떤 중세나 뭐 그 100년 전 한 구한말 소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빠가 백정이면 자식은 절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걸리면 난리가 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걸 소재로 쓴 소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천민의 아들이 선생님을 하다가 그 학교에서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천민의 아들이면 천민을 해야지 왜 교사를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도대체 왜 학교가 이미 있었던 시대인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책을 보고 좀 이해가 돼. 아 일본은 그런 거를 사회 운영의 원리로 이용을 했구나. 그래서 일본에 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이런 게 많은 그러니까 거예요. 나 그 생각했어. 가업이라는 게 그렇죠. 발달하는 가업이라는 이유가. 게 유독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소용돌이 사회고 일본은 상작곽 사회라는 비유를 많이 네. 쓰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음. 한국은 소용돌이처럼 모두가 다 중앙, 서울 이런 것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친 듯이 이제 몰려오고.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사회인 반면에 일본은 딱딱 상작곽처럼 직업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라는 가라고 표현이 되는 그 가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깝깝하다. 깝깝- 둘 다 깝깝하다. 둘 다 깝깝한데 네. 둘 다 서로 이제 지옥이긴 한데 어떤 지옥인지 차이죠. 저는 한국 지역 소용돌이 한국이 훨씬 더 역동적인 지옥. 소용돌이 지역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근데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비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의 비교인데 일본은 진짜 그런 어떤 신분이 곧 그 가족이 곧 신분이 되고 그게 곧 직업이 되는 사회였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는 설명이 이 저자에 의하면 시장 경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송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시장 경제가 발달해서 그런 식으로 가족을 하나의 직업으로 묶는 게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교역을 해야 되고 뭔가 상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근대라는 그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그 같은 동시대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제일 폐쇄적인.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독자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산중일이 다 소농사회론이라며 그러면 일본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소농사회론에 들어간다는 거야가 약간 의문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소농사회를 이야기한 거는 조선을 이야기한 조선. 거고. 예. 네. 근데 삼국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예, 유럽식의 봉건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유럽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일본식의 봉건 영주들이 이제 지방마다 있고 그 지방 밑에 이제 뭐 그 무사들이 딸려 있고 이런 식의 층층 시야의 어떤 그런 그룹이 일종의 가신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유럽식의 봉건 영주 제도랑 비슷한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토지나 토지 소유권이나 뭐 이런 것들 영유권 같은 것들 봤을 때 조선이나 중국에 가깝지 유럽에 가깝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인 거죠. 아태와 일본이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네네. 중국과 많이 유사하다.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은 이야기를 이제까지 계속하죠. 우리가 이제 그 서구 봉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역사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빨리 근대화를 이룰 수 맞습니다. 있었고 한국이랑 중국은 아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약간 유라이트 맞습니다. 계열인 건가? 유라이트도 그렇고 네. 일본 스스로도 음. 그 일본의 그 과거에 이제 메이지 유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서구에 유람을 가서 서구 어떻게 발전했는지 본 사람들조차도 일본과 유럽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나 조선 같은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유럽에 좀 더 가까워. 왜냐하면 이런 뭐 영주 제도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더 가깝고 그래서 역사 발전의 단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미 발전해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가 이미 송나라에서 이미 그런 시장 경제와 그런 역동적인 인간관계가 이미 발전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일본이 이제 상작곽 사회다라는 것을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미야지마 히로시가 책 앞부분 보면 본인이 이제 역사학을 배우면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약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토대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교토대 안에서 공부는 안 하고 동아리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 동아리 이름이 그 부라쿠민 연구회라는 것이에요. 그 부라쿠민이라는 게 부락이거든요, 한자로 하면. 부락민. 한국으로 치면 백정이나 정말 그 사회에서 아웃캐스트라고 불리는 계층.
완전히 이제 쓰레기 줍고 살고 넉마주의를 하고 이런 일본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수드라 계급을 부라쿠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라쿠민의 차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다 대해서 일본 사회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 그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별이 지금도 있고 일본에서 왜 흥신소가 그렇게 발달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부라쿠민과 결혼시키지 않기 맞네.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 그 뒷조사를 시키는 거죠. 그 상대를. 그게 일본의 흥신소가 그렇게 발달한 이유 중에 가장 브라쿠민이 중요한 수적으로 많아요? 수적으로 많죠. 그럼 겉보기에도 몰라요? 겉보기는 알 수 없죠. 근데 일본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뒷조사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겉보기에도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은 모여 살고 음. 그 모여 사는 곳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안 들켜요? 그러니까 이게 모여 사는 것도 원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없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소도처럼 거주 옛날에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 지금은 지금은 법적으로 있는데. 있지만 법적으로 있지만 왜냐면 벗어나서 다른 데 가면 바로 쫓겨나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거기서 나온 지가 오래된 사람도 네. 그 부모나 조부모가 그렇죠, 그렇죠. 부라쿠민인 맞아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흥신소에서 조사를 그게 시키는 거죠. 어떻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브라쿠민. 그게 이제 뭐 부라쿠민에 살았던 뭐 또 자료들이 있나 봐요. 그것을 이제 흥신소가 추적을 해서 이 사람 증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라쿠민이었다. 이름을 언제 바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활동을 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본 내 진보적인 지식인들, 특히 대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부라쿠민 차별에 반대하는 모임들이었고 미야지마 히로시 역시도 뭐 본격적인 학생 운동 전공투 그런 이제 폭력적인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라쿠민 문제에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해왔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뭐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천대하는 문화가 있었고 하지만 일본의 부라쿠민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상이 안 그것이 잡혀요. 브라쿠민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이 있는데도 그것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거. 시마자키 도선의 파괴라는 소설이 있는데 파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파괴. 계율을 어긴다.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율이 뭐냐면 주인공의 아빠가 그 브라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계율을 내려주는 게 절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브라쿠민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이게 이 사람의 계율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거를 들킬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님한테 사과를 하면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아버지 저는 파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제 신분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들이 나오는 거. 그 정도로 파괴에 준할 정도로 브라쿠민임을 숨겨야 되는 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절박한 그 어느 시대 소설인데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였어. 아주 19세기 근래 소설은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8, 90년대의 사회당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은 이제 망해버렸지만 그 사회당 진보정당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도 부라쿠민 문제였어요. 신분 차별인 거네요. 네, 사실상 신분 차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문제인 것처럼 쉬쉬하니까 사회당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래서 이 부라쿠민이라는 것이 일종의 일본 사회의 가장 치부 중의 하나이고 일본 사회의 계급 신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부분이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무섭다 일본. 일본은 네, 무서운 흥신소까지 나라입니다. 동원해서 네, 그곳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내가 알던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게 하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진짜냐? 얼마큼이나 이 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그거는 이제 오늘 좀 대화를 해보고 더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그 주식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근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좀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제일 큰 거는 책의 본론이죠. 주자학이 근대적인 학문이고 주의가 근대적인 사상가였다. 근대적인 사상에 또 맹아를 품고 있었다. 그게 삼국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느 면에선. 예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주자학이 우리는 보통 성리학이라고 불렀잖아요. 조선이 그렇게 꼰대 가부장제 사회가 된 게 성리학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역으로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주자학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서구보다 훨씬 먼저 근대성을 열어젖힌 그런 걸 갖고 있었다. 성격을 갖고 엄청난 있었다. 선진 사상이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설명하기 이제 그 초반에 그게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 주자학이 동태적인 학문이었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아주 그 첨단 학문이었다는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에 오고 일본에 전래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굉장히 그 어떤 경전 형식의 정태적인 딱 그냥 고정된 형식의 그냥 학문으로 박제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사회 발전을 늦추게 됐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초반엔 도대체 뭐였냐 이게 왜 이게 생겼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제 이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남송 때 이제 이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주자학이. 원래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유교하면 공자 선생님 뭐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원시 유교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우리 성리학은 그건 줄 알았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의라는 어떤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그 또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마치 그 르네상스 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발굴한 것처럼 옛날에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유교를 자기식으로 재창조해내서 그 주자학. 주자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남송 때잖아요. 이게 송나라인데 이게 되게 중국 역사에서 특이한 시즌이거든요. 남송이라는 거는 송나라가 망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나라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라는 것도 되게 힘들게 만들어진 나라고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5대 19개 그런 혼란기가 막 있다가 조광윤이 이제 송나라를 만들고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중국의 통일 왕조 중에 제일 허약한 나라여서 금방 이제 막 그 금나라 요나라한테 막 밀려가지고 황하 이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남송이라는 정권의 성격이 뭐냐면 일종의 피난 정권이에요. 우리가 6.25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밀려서 대구로 갔다가 막 부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부산에 있던 우리 정부를 생각을 해봐요. 부산 사람들이 만든 정부가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던 사람 밀려와서 만든 정부예요. 예. 여기 이제 남송에 만들어진 이 남송 정권은 그 황하 밑에 살던 중국 남쪽 사람들이 만든 정부가 아니고 화북에 살고 있던 그 지배층이 막 헤쳐모여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막 그 쫓겨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유교학자 주의가 봤을 때 이 남송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질서가 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온 사람들 너는 어디서 왔어? 넌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이제 지배의 정통성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지배의 질서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설명하기에는 가래라는 거예요. 주자 가래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막 관혼상제를 하고 족보를 쓰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이제 뭔가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게 주자가 만들었던 주자 가래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남송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그 중국의 통일왕조 예를 들면 뭐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다 영토를 밖으로 넓혔던 나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송나라는 쪼그라들었다가 결국에 이제 원나라한테 멸망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약한 나라인데 이 그 물리적으로 약한 나라는 굉장히 그 어떤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 일종의 북한의 주체사상 같은 거죠. 주체사상처럼. 그러니까 이 주자학의 핵심은 화이론이거든요. 화이론이라는 게 중국이 중심이고 세상의 근본이고 나머지는 다 뭐 외부 세계는 정통성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은 남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근본 없는 놈들,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설명. 미국에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묘사하거든요. 화이론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비록 화북 우리 그 제일 중요한 땅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한테 있어. 그 중국의 중심은 우리고 저기 잠깐 저 땅을 차지한 놈들은 마치 미국 제국주의가 남한을 차지한 것처럼 잠깐 차지한 오랑캐고 우리가 수복해야 할 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표현대로 굉장히 동태적인 학문인 거죠. 원래 없었던 걸 이 사람이 만든 거야. 남송행이라는 특수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조선으로 오면서 우리는 그 글자만 온 거야. 그 어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근데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선진적이지가 않은 걸? 아 그런가요? 선진적인 부분이 뭔데요? 선진적인 부분이다. 아까 뭐 그냥 주자학이- 출신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 특징만 얘기하는데 뭐 지금 얘기한 아래, 부분은 어떤 그 어떤 시대적 필요와 그 당대 요구에 발맞췄다는 그러니까 것이었고 그런 어떤 질서의 형식을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게 그 필요하니까. 남성의 현실이 진짜 아까 제 주직님 말씀하셨듯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몰려들고 나라의 힘이 약하니까 법치도 안 돼. 그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결국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이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네. 나라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주자 가래를 통해서 이제 주의가 내세우는 것은 법도와 질서가 필요하고 그 법도와 질서는 왕도 지켜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봉건제는 왕은 법 위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대장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지. 근데 이 주위의 질서는 유교도 사실 원시 유교도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것을 더욱 더 강하게 왕조차도 이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자 가래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이 사실은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더 선진적이고 근대적인 선진적이네요, 진짜.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주직님이 얘기한 것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 사람이 주장했던 사회 지배 원리가 이제 이 사람이 제일 걱정했던 게 지방의 그 새로운 정권들이 중앙 정부를 위협하는 상황. 또 하나는 외척이 중앙 정부를 흔드는 상황.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응하는 지배 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지방 토를 막으려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인재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더 이상 지방에서 이런 그 토호들이 바로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외척을 막기 위해서 종법주의를 갖고 온 거예요. 종법주의라는 게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준 장자 계승의 원칙이 이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 고려 시대에는 되게 여성들이 지지적이었는데 조선으로 오면서 여성들이 더 예속화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많고 이게 현실인데 그 이유가 주자한테 있었던 거예요. 주자 이전에는 이전에 그 당나라가 망했고 송나라가 위험에 처했던 그 상황들이 외척들이 목에 의한 외척 세력들이 자꾸 왕실을 위협하면서 황권을 위협해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망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모계를 약화시키고 부계를 강화해야 돼. 장자 상속이 자연스러운 거고 모계 상속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종법 제도를 만든 게 유교식 그 장자 세습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더 가부장적으로 되고 그런 식의 그 외척을 근데 실제로 외척이 약화되진 않았죠. 그걸 노렸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다. 근데 이게 저도 읽으면서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78쪽 보면 양반들 사이에서는 조선 전기까지 남녀 균분 상속이 행해졌기 때문에 모계 혈연도 부계 혈연과 똑같이 중시되었으므로 부계 혈연 집단으로서의 동족 집단의 존재가 강구하진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들어서면 양반 계층 사이에 남자 우대, 장남 우대로 상속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규문 상속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쵸. 계속. 심지어 고려 시대 때는 여자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나 그것까지는 알아. 그거 알고 있었나요? 근데 이제 조선 거의 이제 중반까지도 그랬다는 거죠.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미야지마 히로시가 중시하는 이 소농사회가 되면서 여자의 권리가 갑자기 쪼그라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소농사회가 사실은 그러면 근대적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거기서 거죠.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 가치 중립적으로 썼는데 나를 더 헷갈리게 만드네. 그 부분은 다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 근대를 봤을 때 근대적인 것을 선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퇴행한 것이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근대성의 기준이 나름 일관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걸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중앙 집권, 사회 안정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근대적 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종법주의도 되게 여성 그 비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지배 체제의 안정을 갖고 왔다. 그러니까 이건 근대 이런 식의 평가. 예를 들면. 과거제도도 마찬가지고. 준지로의 포인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근대지? 한쪽을 억압해서 한쪽의 안정을 이루는 게 그게 더 나아간 제도라고 할 수 있나? 그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왕도 맞습니다. 이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게 근대성 아닐까요? 아니지. 근대는 그냥 개인의 해방과 균질해지는 게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계
그러니까 왕과 왕이 아닌 존재를 완전히 이제 구별하는 것이 봉건 제도라면 그렇죠. 왕 귀족 그 평민을 그렇게 완전히 구별하는 게 이제 봉건 제도의 특징이라면 그 동아시아적 근대에는 왕 역시도 가치 질서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원 오브 댐이다. 물론 너네들이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 안에서의 특권, 그러니까 상대적인 특권이지 절대적인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왕과 민중들의 그 동등해진 네. 왕도 하나의 개인이고 인간이다. 그게 사실 우리 같은 송나라 때 그 평민이다. 과거 제가 정말 혁명적이었던 것이 신하가 왕에 대해서 이제 발언권이 강해진 계기가 뭐 과거제인 거죠. 과거제도가 되면서 사대부가 사실은 권력을 쥐게 되고 그 사대부는 모두가 다 사대부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글자 그대로 브라쿠민 같은 사람도 사대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심지어 지식인 계급이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읽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근대성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사회는 세습 왕족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뭔가를 읽고 지식을 알고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덕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치를 깨달은 그렇죠. 사람. 그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그 은유 쌤이 얘기한 외척으로 이 혼란을 막는 게 어떻게 안정이냐라고 했지만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왕권을 흔든 게 외척 세력이니까 외척을 억압해서 왕권을 안정시키다. 그러면 사회가 더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이치상으로는 맞죠. 실제로 구현이 안 돼서 문제긴 아니, 하지만. 그러니까 가부장 권한을 장자 상속이나 해가지고 더 강화해서 균질 상속에서 세습에서 이제 여성을 배제하고 더 안정적인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장남을 더 우대하는 걸로 바뀐 거는 나아진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지금 왕권 강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 중국 왕조가 망했던 게 다 그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고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첩의 자식들이 자꾸 난을 일으키고 이래서 망했으니까 이쪽에 아예 권력을 주지 말자. 이게 이제 주자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아이디어는 타당했죠. 사실은 황권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죠. 모계의 권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성들 권력까지도 다 싸잡아서 다 차별받게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야지마 히로시가 바라보는 근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보된 그런 근대는 아니에요. 다만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근대인 것이고 사실 뭐 생산력에 있어서도 유럽식의 근대가 더 우월했으니까 일본이 식민지 제국이 되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한 것이죠. 근데 그 정확히는 이제 그 힘의 우열이나 뭐 생산력의 우열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근대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제국주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더 약했거나 아니면 조선이 또 다른 경로, 평행 우주에서 또 다른 경로로 발전을 했다면 이런 방식의 사회가 쭉 발전했다면 또 다른 형태의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미야지마 히로시의 이 소농사회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고 쭉 이렇게 가서 했다면 약간 입헌 군주 민주공화국 같은 지금 뭐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었겠다. 어차피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시대 왕이라는 것은 좀 상징 권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절대 왕정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근대, 복수 근대성이라고도 요즘 얘기를 합니다만은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근대라는 것이 유럽식의 근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근대가 있는데 자꾸 하나의 근대로 우리가 환원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복수 근대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면에서 유교 근대론, 동아시아적인 군대론이 이제 미야지마 히로시가 주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회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차원에서 이 책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독서의 의미? 뭐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연결점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최근에 네. 제가 뉴라이트에 대한 이제 비판을 쓰고 있어가지고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비교해서 이 소농사회론을 좀 바라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뉴라이트 근대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발전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생산력 중심주의고 경제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자존심 밥 먹여주냐? 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일제의 근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독립을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에게 찾는 거예요. 결국 이승만이 미국과 붙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건국한 건 이승만이고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결국은 그 일본의 근대화 유산을 시켰다. 가지고 지금의 우리 먹고 살게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박정희다. 너네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어디 도망 다니면서 임시정부 만들었지만 그런 건 아무 필요 쓸모도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 이용훈 같은 뉴라이트의 주장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방식의 인식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 철학이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그걸로 이윤에 의해서 환원해서 생각하고 지금이랑 생각한다. 지금의 예, 예. 그 시장주의 경제를 그렇죠. 지금의 우리를 사고 지배하고 감각. 있는 사고인 예.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가 사실 이렇게 새를 불리고 사람들한테 또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네. 여전히 먹고 사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반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은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인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정이라는 측면, 자존심이라는 측면이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만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독립을 갈망하게 만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전에 차태서 교수의 그 책에서 미국이 국가 정체성 서사를 가지고 막 경쟁하는 얘기를 읽었었잖아요. 왜 얘네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 자기네 나라의 기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죽을 듯이 싸우는가? 그 이유는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뉴라이트의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이런 이제 근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근대가 좋은 것이다. 네. 라고 했을 때 근대는 자본주의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미야지마 히로시도 계속해서 마르크스주의의 그 발전 단계론도 비판을 하거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화가 되는 게 발전 진보의 단계라고 마르크스주의 발전 역사 유물론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니다. 그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하나밖에 단선적인 발전밖에 생각할 수 없고 다른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죠. 미야지마 히로시는. 그것이 만약에 생산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의 발전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자본주의가 근대화다라는 식의 동일시 이것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근대화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책들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책이 가능성을 그런 다른 보여준다는 상상을 제공했다. 네, 마르크스적인 결정론을 비판하는 이 사람의 방식도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중일 세 나라의 사회 체제를 설명할 때 그 설명 근거를 다 물질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일본은 더 폐쇄적이었고 왜 이렇게 가문의 그런 더 네트워크형 그런 관계망이 형성됐는지 왜 남성은 그렇지 않았는지 왜 조선은 그 중간쯤 됐는지를 다 경제 발전 수준에 환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거기서 오히려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반대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희가 그런 그 사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었던 게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걸 역으로도 설명 가능하거든요. 이런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떤 정치 지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설명이 이 정반대의 설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데런 에스모글루 같은 사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같은 책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 그러니까 약간 정치 체제의 선택에 의해서 물질의 어떤 성취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오히려 마르크스의 결정론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도구도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주식님 지적이 되게 날카로운 게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허수열이라는 이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안병직이라는 사람이 뉴라이트의 그 가장 이론적인 스승격인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수제자가 이영훈인데 수제자의 또 다른 한 명이 허수열이라는 역사학자예요. 다 경제사를 하신 분들이고 다 조선 후기에 이제 그 경제사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엄청나게 하는데 허수열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영훈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비판을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그것들 보더라도 두 사람이 정반대의 논지를 갖고 얘기하는데 둘 다 사실은 가치관은 똑같아요.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라는 가치관. 전제가 똑같은 거예요. 전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발전 지상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점은 똑같은 거죠. 유물론이라는 관점.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역사 발전 단계론, 인간의 생산력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라는 결정론적인 사고. 근데 이제 데런 에스모글, 그러니까 주식님이 말씀하신 데런 에스모글루라든지 또 뭐 최근에는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들이 자본과 이데올로기 같은 데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죠. 일종의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화가 경제에 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물적 토대가 이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반대이기도 하다.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경제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변화하는 형성되는 거, 것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아니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어렸을 때야 마르크스주의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믿었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능력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주의도 사실은 경제 구조에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제도와 문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구조가 그런 식으로 바뀌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꼭 문화 결정론은 아니더라도 문화나 우리의 선택이 경제 구조나 제도를 바꾸는데 또다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의 또 단선적인 환원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환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다양하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들을 좀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책들이 좀 머리를 좀 돌리게 만드는, 좀 맞아요. 깨게 만드는, 확성시키는 두뇌 훈련.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너머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컨대 뉴라이트는 어떻게 주장하고 또 뉴라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어떻게 주장하고 그 반대하는 양 진영이 다 공통적으로 또 기반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제 중심주의, 발전 중심주의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제3자의 입장에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좀 지적인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이 사람이 뒤흔들어 놓고 남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흔들어 놓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는 얘기 안 했네? 혹은 이 사람은 잘못 얘기했네? 라고 남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그것은 근대야 라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근대인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질문들이 있고 또 말을 하다가 만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주작이 동아시아에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대와 대응하는 그런 동태적인 학문이었다가 왜 갑자기 죽어버리고 됐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남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대한 미래 같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아편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가 중국이랑 다 같이 우리 나름의 어떤 근대화가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성리학이 지배하는 조선에서는 그런 개화가 저는 불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설명한 이 주자학의 성격 때문이에요. 주자학 안에서는 계속 자기순환적인 자기 발견의 학문이거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사상이라는 게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자가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예를 들면 사서삼경이라는 걸 갖고 와서 한국의 학자들은 500년 내내 이 자구가 맞나 틀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본에서는 여기서는 사서 육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중국에서 그 주의 때 개발된 그거 가지고 막 지지구복구하면서 500년을 살았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어떤 자립적인 근대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송학은 르네상스라고 이 사람은 대충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거를 발굴해서 재창조해냈다. 그래서 근데 서구의 근대가 딱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가 원래는 그러니까 막 중세 암흑 시대에 있다가 옛날 걸 발견한 거야.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을 끌고 와서 야 여기에 아주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인간이 소중한 거구나 라면서 이제 근데 칼포퍼라는 사람이 서구 문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스 문명에는 전통을 비판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오니아 학파라는 곳에서 그게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전통이 있으면 반드시 이 전통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이렇게 전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 철학의 전통은 이 전통이 왜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비판하면서 계속 계승해서 이제 굴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 정반대가 주자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학문 풍토를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 삼국이 주자학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그 서양 사상이 그렇게 굴러가면서 스스로 자가 비판하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재창조되는 것처럼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더 들었어요. 되게 설득이 되네요. 책에서도 말하잖아요. 유교의 한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주체로서는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 이런 한계 막 얘기를 하기. 객체화시킨다. 객체로 본다. 그러니까 서구의 봉건제보다는 조금 더 균질화돼 있고 우리 가족이 다 모든 똑같은 직업을 누리지 않을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근대적인 장점을 갖고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속성을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떤 틀 안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그런 한계가 좀 명확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도 좋아. 양반이 그런 내가 생각했던 양반은 아니군. 전통이 되게 이런 것이군.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통이 근대성의 특징을 띈 유교라면 그냥 싫어. 그렇게 싫어. 근대적이지 않아. 그렇죠. 결국엔 약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런 근대라면 네. 나는 거부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전통 대 근대를 넘어서라는 파트가 앞에 나오고 유교적 근대 저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지금 중국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지금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틀 안에서 뭔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다 그 틀 안에 있고. 나는 그런 근대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전제가 근대는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근대성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는 사실 아닌 거. 가치 중립적인 의미고 예를 들면 그 서구의 근대성을 뭐 우리가 후발주자라서 약간 그걸 미화해서 이제 받아들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제 서구 학자들이 말하는 근대라는 거는 비판의 대상이고 약간 그 해체의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산업혁명기에 그 막 찰스 디킨스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 디스토피아적인 게 근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근대는 싫어할 때 그 근대는 좋은 것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한테 있는 좀 뒤늦게 주입받은 근대성에 가까운 것이고. 근데 전 반대예요. 철학 책을 어쭙지 않게 읽으면서 저는 근대가 긍정적으로 쓰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뭐 비판할 때 전 근대적이다라고 네. 말했을 때 시대착오적이고 낙후되고 맞아요.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인간을 묶어놓는 그런 부정적인 거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근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평등해지고 그렇죠. 인간이 존중받고 이런 걸 상상하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대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맥락에 따라서 옛날 거.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이는데 이번 토즐에서 근대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AI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AI에 대해서 인간의 막 고유성을 위협한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권일님이 정주식은 원래 인간의 어떤 고유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전곡이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원래 근대라는 개념을 되게 해체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근대적인 어떤 주체에 대해서 인간 주체성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비판적인데 그게 또 탈근대. 그렇죠. 그러니까 예. 탈근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예, 편인데 예. 근데 그날 토론에서 유독 제가 근대적인 인간을 지켜야 된다는 토론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한 게 내가 생각하는 해체해야 할 근대는 무엇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남아있는 근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근대가 저는 약간 무엇인가. 그 AI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근대적 인간은 긍정적인 의미의 근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속으로부터 벗어난 또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주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대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근대는 무엇이고 나쁜 근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각자 거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책에 전통과 근대를 넘어서라는 챕터가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는데 동아시아에서 소농사회가 성립한과 더불어 형성된 사회 구조의 여러 특징은 종래 전통이라는 말로 일관적으로 통칭되어 왔다. 그리하여 뭐 전통과 근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좀 더 높은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는지의 구별은 있더라도 대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일본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전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통과 근대를 대립시키는데 이 미야지마 히로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이라는 게 뭐 기껏해야 아주 옛날부터 온 게 아니라 14세기에서 17세기에 일제히 형성된 거고 오히려 그건 근대로 이행하는 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거는 근대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근대 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때로 강화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를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통이 의식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라는 이 문장을 좀 곱씹어 보게 됐어요. 일도 양단으로 근대와 전통을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까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미야지마 히로시는 물론 도발적인 근대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가능성 이런 담론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유럽식의 천편일률적인 단일한 근대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확장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경제사가로서 발전 중심주의, 진보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을 브리노 라투르 같은 사람들은 또 비판해요.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환상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 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우리는 한 번도 근대인인 적이 없다예요. 아우 학자들도 하여튼 지겹다. 그러니까 근대라는 것이 자연과 사회를 나누면서 생긴 것이고 자연은 일종의 자연 철학의 대상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고 사회는 그것과 또 별개의 영역이다라는 분리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가 탄생했는데 라투르는 한 번도 그런 분리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논지이고 그래서 한참 포스트 모던 담론이랑 그 모더니티 담론이 있을 때 이미 라투르는 그 책을 썼거든요. 80년대. 그러면서 너네들 다 이상한 거 가지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 이러면서 이제 근대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책 라투르인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절대 안 돼. 안 돼. 그건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들 있잖아요. 네. 사고의 틀처럼 그냥 우리가 그 상자 의심 없이 또 쓰는 테두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도 개념들이 있고. 있는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의심해보고 한번 저게 진짜 맞는 틀인가 하고 의심해보는 또 계기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되지 않을까? 은유쌤이 읽어주신 그 부분이 이 책에서 제일 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문장인데 이 책 전체에 대한 변명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분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전통과 근대. 예. 그리고 근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구분인지에 대해서 되게 힘있게 강조해요. 왜냐면 근대는 지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세계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그리고 또 그 권율이 말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이게 역사가 그렇게 계단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또 변명도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의 누적이라 그러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필요 없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필요해. 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학문 안에서의 그런 어떤 구분법 그런 우리 그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그 학문 영역 내에서의 그런 어떤 첨예한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편하게 읽어도 된다. 네, 그 정도 생각. 저도 이제 네. 궁극적으로 그런 근대니 뭐 이런 그 구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이때까지 말고. 집착해놓고 뭐 집착하지 말래. 집착하지. 그러니까 읽을 때는 집착을 하다가 읽고 나서는 좀 해체할 거리를 때 두면서 해체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해체를 이해를 해야 하고 되니까. 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또 해체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정리를 할까요? 오늘 대충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오늘 역사 특강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얘기하도록 하고 네. 또 뭐 나중에 또
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또 좋은 책이 또 있으면 은효 선생님께 미리 한번 좀 기특을 해서 이 윤허를 한번 구한 다음에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박건일 진짜 1억이야? 막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미리 은효 네. 선생님께 한번 기뜸을 드리고 하지만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서구적인 역사관에 갇히지 않는 것처럼 저도 제 독서관에 갇히지 않기 그러면, 위해서 네. 발굴 그렇죠. 독서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편식하지 말고 네. 골고루 아무거나 잘 읽는 그런 이 발굴이 책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미지의 영역을 발굴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타자 책을 통해서 또 타자와 만나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저도 시집을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나도 이것까지 했다 거의 이 정도인데. 아니 근데 시집을 읽었는데 의외로 나랑 취향이 비슷해. 아, 정주 시간에 시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노현쌤 미시사 읽어주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미시사 좋아합니다. 맞아요. 미시사를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나중에 미시사도 한번 읽어요. 네.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기회 되시면 미야지마 히로시의 다른 책 양반이라는 책도 한번 또 독자들께 권해드리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